네, 수요일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건데요.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은 얼굴은 공개가 됐지만 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신상 공개 대상도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누구는 신상 공개를 하고 또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교수님 한 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표를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정유정은 절차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됐고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청원까지 넣었지만 그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 때문에 공개가 됐고 또 안 됐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신상 공개라는 게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라는 네. 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 공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범인 취급하지 마라. 그 얘기는 이게 진범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네.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처럼 취급했을 때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들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은 네. 일단 법률에서 2개의 법률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특정 강력 범죄.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네. 증거가 뚜렷한 이런 경우에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성폭력 범죄.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범죄자인 거죠?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 예,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에 이미 가능한 것이 요 2개의 법률 때문입니다. 네. 정유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부산 돌려차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 그렇죠.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해볼 예.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이 사진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피해자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머그샷을 공개해라 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 가리는 거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곤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 규정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라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적으로 조심스러운 거죠. 실제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동의 없이 그걸 갖다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돼가지고 이거 내 인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신상 공개라는 게 이런 머그샷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머그샷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그랬었을 때 이제 대다수 의원들의 거기 이제 참여했었던 위원들의 의견은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 있고 이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엄격해야 된다. 함부로 신상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엄격한 조건을 다 갖췄다면 그때는 머그샷까지 공개하는 게 오히려 옳다. 왜냐하면 신상 공개 제도의 취지 자체가 어떤 범죄의 재발을 막는다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수십 년 전에 증명사진 같은 걸로 해서 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목적 달성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건은 엄격하되 그 요건을 갖춘 경우는 머그샷도 인정하자.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 다수였나요? 그럼 막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그럼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려면 갖춰야 할 기준인데 일단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을 비롯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4번 빼고는 4번하고 뭐 2번 정도 빼고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잔인하고 중대하다는 거를 어떻게 누가 판단을 할 거냐. 그리고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사실 네. 요 문구만 가지고 보면은 일본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될 것 같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산 돌려차기 같은 경우가 해당 사항 아니다라고 네. 했었던 것도 지금 이게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를 갖다 몇 개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범죄들은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라고 이 등이거든요, 항상. 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또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전제고 거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이 무죄 추정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인권 네. 이거보다 더 중대한 인권 보호나 더 중대한 공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네.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선량한 시민의 추가적인 범행 피해 이런 걸 막자. 이건 분명히 어떤 가해자 내지는 가해 혐의자의 보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붙잡힌 피의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뭐 좀 확률은 희박하지만 네. 탈출할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추가 범행 못하도록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 신고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은 공범이 있을 때. 아. 잡힌 사람은 잡히지 않은 있지만 공범이 그렇죠. 있을 때. 그리고 그 공범이 함부로 이제 또 추가 범행 못하도록 막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추가 범행 문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걸 막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널리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공인의 범죄. 공인. 여기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네. 연예인이. 예, 그렇죠.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그게 맞아? 여기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범죄 의혹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혹이 있었던 사람을 뭐 차기 선거에서 뭐 뽑을지 말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공인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까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 사안입니다. 공적 다시 말하자면 사안. 공인은 아니지만 네. 이 사건 자체가 너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돼버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지 네네. 뭐 화성연쇄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범인이 잡혔다 하면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렵죠. 그건 공인의 경우 못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공적 사안의 기준이 뭐냐. 그러게요. 이게 사실 아주 극단적인 예로서 개구리 소년이나 화성연쇄 살인을 들었지만 네. 이 정유정 사건은 공개를 하고 네. 그리고 제주 유명 식당 뭐 주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비공개하고 안 하고. 이 기준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불분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자료를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에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사건 간의 댓글 수를 비교해 봤을 때 댓글이 매우 많았던 것은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고 또 반대로 그 댓글 수로만 따져봤을 때 한 8분의 1 정도 되는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다. 결국에는 여론에 따라서 여론이 들끓으면 공개하고 좀 관심 없으면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그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댓글은 꽤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왜 안 됐죠? 그게 범죄에 뭐가 해당이 안 된다고 아까 잠깐 예, 그런데 이제 하시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전국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치경찰제 때문에 시도 경찰청 별로 각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마다의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제로 뭐 그때그때 그 위원들마다 조금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조금 대도시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민감하지만 오히려 중소도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거는 네. 댓글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경찰청 산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있는 건데 그거를 통합하면 안 되나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다 다르게 각자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이제 한 위원께서 이 경찰청 쪽에다가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최근 이제 신상정보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네. 전국적으로 한 기관에서 하기 어렵냐? 네.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최근 10년간에 뭐 60여 건 정도고 그렇다면 한 기관에서 1년에 뭐 10건 채 안 되는 거니까 다 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네. 이 자치경찰제 문제 때문에 이걸 나눌 수밖에 없는. 예, 경찰청에서 이걸 우리가 이게 다 하겠다라고 뺏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그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경찰이 3명 그리고 뭐 교수나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일단 경찰에서 위촉을 하죠. 관련 분야의 이제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네. 뭐 내부 위원들이야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또 시도별로 골고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도 이제 조금 편차가 생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분이 공인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또 추가 범죄의 우려가 좀 있다 없다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 자체가 공적인 사건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사실 명확하게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 이 판단 기준 자체가 조금은 뭐 추상적인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하시나요? 쭉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나요? 뭐 주기적으로? 그것은 이제 시도청별로 되기 그것도 또 때문에 다른가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연임 가능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주 하면은 오히려 또 기준이 조금씩 명확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전국적으로 60여 건이다 보니까 1년에 그 시도청별로 하면은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서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당장 궁금한 거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지금 뭐 세계 각국을 전부 다 이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범죄고 추가범행의 우려 그리고 이제 공인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신상 공개를 하고 머그샷까지 공개하는 것은 뭐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머그샷까지 한다는 점이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나아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목할 점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인정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도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나라는 머그샷 포함해서 뭐 그냥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준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하는 것이지 이 요구만 하면 누구든지 신상 공개한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 그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 나라들은 매우 철저하게 보호하는 편이라면서요?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신상 공개는 아무래도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추가 범행의 문제 같은 것이 걸리면 네. 그때는 더 이상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선량의 시민의 보호를 포기했다라고 비난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유튜브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들어와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뜰리에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옥보다 신상 공개를 더 두려워한다. 효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신상 공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연구 결과라기보다는요.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름으로 이제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단 당사자로서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면 그런 정도의 불이익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저러다가 사실이 아니면 또 가족들이 뭔 죄냐 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하게 효과성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진다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를 않죠. 근데 제가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엉뚱하게 몰려가지고서 네. 당할 수도 있다. 그걸 막아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건빵님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네요. 신상 공개했을 때 피의자 가족까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공개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남겨주셨고, 또 매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범죄를 일으키면 얼굴을 다 공개하던데 라고 용지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일본의 법제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정이 됩니다. 네, 보편적인. 그렇죠. 건가? 그리고 그랬었을 때 이 범죄를 일으켰다라는 네. 이 표현 자체에 조금 부정확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정되는 건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입니다. 네. 심지어는 유죄의 확정 판결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진범이 따로 잡히고 무죄로 밝혀지는 이런 경우조차도 있거든요. 하물며 그냥 경찰 수사 결과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라는 것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예.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유튜버가 그 가해자의 신상을 본인이 그냥 올렸거든요. 이해합니다. 네. 이 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법적 제재가 있으면 받겠다. 이 피해자의 어떤 그런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만약에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식의 일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을 신상 공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말하자면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사적 제재가 되어버립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린치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랬었을 때 왜 법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복하려고 하는 네. 이런 것이냐. 법에서 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공개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의 부작용,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인 거죠. 이렇게. 불법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피해자의 입장. 여기서는 뭐 돌려차기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지만 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되니까 네. 이 피해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서 네. 불법성은 명확합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원칙적으로 이건 뭐 친고죄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가해자가 문제를 삼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이제 처벌까지 갈지 말지, 뭐 그냥 이른바 경고 후 훈방 정도가 될지 어떨지는 봐야 되겠죠. 봐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댓글 들어온 거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마블러스님께서 아까 보여줬던 그 기준에 다 맞추려면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신상 공개 자체를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넓게 인정하자가 아니라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자. 그게 법의 취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코기님께서는 왜 국민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신상을 공개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라든지 늘 나오는 얘기가 너무 그 형량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너무 광범위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특히 이 피해자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면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 것도 미흡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뭐 사적 보복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제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깝깝하고 네. 잘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끝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지.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무죄 추정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요. 이 무죄 추정이라는 대원칙이 예컨대 뭐 한 99%, 99.9%라면 거기에 대해서 1% 미만의 작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뭐 대등해서 반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주 작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작은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뭐 이거 안 하면은 중대한 인권 침해, 공익 침해 이런 것이 있다. 이럴 때만 인정한다. 그 점을 반드시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게중심은 무죄 추정에 있는 것이지 신상 공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유튜브 댓글 소개해드렸던 분들 중에 두 분을 좀 선정을 해볼게요. 건빵님께 하나 드리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남겨주신 분 한 분 드리고 아뜰리에님께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상공개를 더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께 영화표 2장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영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뉴스룸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